자, 집합건물법이 나오죠. 1번 구분 소유권의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가 1번, 2번 해가지고 일반 건물과 상가 점포를 구별해 놨는데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죠? 다만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상가 점포의 경우에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당연히 뭐죠?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있지만 하단에 예외가 있어요. 해가지고 1. 판매 시설이고 2. 해가지고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고 3. 경배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있고 4. 건어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인정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센터다 그러면 그냥 한 층이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으니까 각각의 매장이 뭐가 없냐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 구별이 되게 되지만 분양하러 가면 어떻게 뻥 뚫려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집합건물법이 바닥 면적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판매시설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구획처럼 이렇게 금을 확실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표시해 두고 여기에다가 뭐 1-303 해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뭐죠? 번호 표지를 적어 놓으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 것은 전유 부분이 되려면 구분 소유권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단에 양가로 3번 해가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죠.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등기나 등록은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지금 두 가지입니다.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행위가 있으면 바로 뭐가 돼요? 집합 건물이 되고 전유 부분이 되거든요. 뭘 안 해도요? 등기를 안 해도. 뭘 안 해도요? 대장에다가 등록을 안 해도.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면 알 수 있어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집합 건물이 된다. X.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함으로써 집합 건물이 된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돼? 이렇게 판시하게 되는 거죠.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죠. 동의하시죠?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잖아요. 집합건물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집합건물도 뭘 안 하대요?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갖는다는 취지니까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양자의 담보 책임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또 이것도 너무 또 단순하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항상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분양자가 망하면 부도 이런 거 나면이겠죠. 이때는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분양자만이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X. 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분양자가 망하면 뭐가요?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10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몇 년입니까? 10년. 근데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시작일인데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책이라면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을 시작하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입니다.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이에요. 사용 검사일부터 몇 년이죠? 10년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추가로 기억한다고 한다면 교재에 있는 것 중에 3번 해가지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수분양자로부터 구분 건물을 양도받은 양수인인 현재 구분 건물의 소유자다. 이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고, 물론 강행 규정인 경우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3번만 기억하시면 담보 책임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종류 해가지고 구조상 공용 부분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 나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아마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 자체가 없다는 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하게 되는데 뭐만 비치하냐면 표제부만을 비치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4번과 5번입니다. 4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분할할 수 없다. 5번 공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6번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을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절대적 일체성 이렇게 하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일체성. 자, 공용 부분은 절대로 전유분과 뭐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할 수 있다. 그럼 그것도 뭐죠? X가 된다. 절대로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뭐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번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9번 해가지고 공용 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2번 해가지고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을 들지 않으면 그때는 통상의 집회 결의를 결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용 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 다만 개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 통상의 집회 결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이 정도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0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1번에서 나와 있는데 1번, 2번은 일단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12번이 나오고 13번이 나오죠. 13번 중요한데, 연체관리비가 새로운 소유자 경락인이나 매수인에게 승계되느냐.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전유 부분에 관한 연체관리비만,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만 승계되고,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뭐 되지 않죠? 승계되지 않고요.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를 16번 해가지고 전유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설치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해가지고 기억할 것은 하단에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구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양가로 3번, 5번입니다. 5번.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하는 취지, 즉 대지권이 취지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물권을 취득한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약간 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나와요. 자,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가 없고요.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규약에 나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경 쓸 건 아닐 것 같고, 추가한다면 하단에 11번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구분 소유권을 포기한 때는 점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모두 국고에 뭐죠? 귀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지 사용권의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뭐 되진 않아요? 흡수되지는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 뭐죠? 국가 소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구분 건물의 등기 해가지고 가입표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죠? 공시법에서나 나올 문제지 집합건물법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 등기해가지고 O 해가지고 전체 페이가 다 가입표입니다. 가입표. 의미가 없습니다. 공시법에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하단에 6번 해가지고 관리단이 나오죠. 일단 우측에 보시면 양가 1번에서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구성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이것은 자동으로 구성되는 모임이고요. 보통 소집 절차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양가를 3번 해가지고 구분 소유자들이 책임을 지는데 한번 읽어보면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주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지분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입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자의 누구도요? 특별 승계인도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 채무에 관하여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 하나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 관리인 해가지고 1. 선임과 해임 해가지고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때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데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구분 소유자 필요 가입표죠.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를 2번에서 관리인의 지위는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관리인과 권한과 의무도 읽어보시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읽기 싫으시면 안 오셔도 되는데 넘겨보시면 4번 관리인의 보고 의무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해가지고 규약에 대해서는 양가리 2번이죠. 규약을 설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해가지고 1번, 2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 1번에 나옵니다. 오른쪽 맨 위에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다.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점유하는 자는 집회 구성원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좀 추가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서 구분 소유자 승낙을 얻어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 그러죠? 세입자라고 하죠. 그죠? 세입자. 세입자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체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는 없고요. 단지 뭐만 할 수 있어요? 의견만 진술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기 위한 집회의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세입자가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어떤 집회냐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기 위한 집회의 경우에는 누가요? 세입자가
집주인의 의결권을 뭐 하게 돼요? 행사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1년에 1 해가지고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집회일의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죠. 여기에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분 소유자가 수인 여러 명인 경우, 다시 말하면 공유인 경우인데 누구한테 소집 통지를 해야 되느냐?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지정된 공유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공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임의로 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됩니다. 이인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돼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01호가 갑을병 3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데 이 경우에 3사람 모두가 참석하게 되면 얘네만 3표죠. 부당하죠. 그래서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지정된 공유자만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행사하기로 했다면 갑만이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소집 통지는 누구한테 해주면 돼요? 갑한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을병이 누가 의결권 행사할 건지를 안 정해져 놨어요. 그러면 이때는 3사람 중 아무한테나 한 사람에게만 뭐 하면 돼요? 소집 통지하면 됩니다. 뭐 지문은 이런 식입니다. 2가지 나오겠죠?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는 전원이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뭐죠?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수인이 공유인 경우에는 전원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 X.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지정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 지정된 공유자가 없으면 아무한테는 한 사람에게 하면 되고요. 전원에게 한다는 말은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만약에 이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9번 소집 통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사항을 의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고요. 10번 원칙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 11번 해가지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가 나오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번에서 넘겨보시면 5분의 4가 나오죠. 재건축 결의안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부 멸실 시 복구 결의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적어놓으면 편하겠죠. 2가지죠. 첫째, 방금 했죠. 소집 절차의 생략입니다.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자 할 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2번째는 뭐냐면 공용 폐지입니다. 공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리 처분할 수 없죠. 그죠? 절대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공용 부분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이건 공용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거를 유치원으로 세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를 그냥 조그맣게 옮겨놓고 관리사무소를 유치원으로 세를 주자. 이렇게 공용을 폐지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전원의 동의가. 그래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공용이 폐지가 되고 그럼 이제 이게 뭐로 바뀌어요? 전유 부분으로 바뀌니까 그때는 뭐죠? 임대할 수 있고 처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용 부분인 상태에서는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공용을 폐지해서 뭐로 바꿔야 전유 부분을 바꿔야 양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용을 폐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꼭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다.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14번은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10번 구분 소유자의 의무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11번 해가지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해가지고 1번 행위에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시고 진하게 나와 있죠.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행위 정지 청구를 보존행위라고 해서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관리인 집회로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행위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만약에 의무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의결 정족수입니다.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 5번 법원에다가 경미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우측에 4번 의무 위반을 한 점유자의 조치인데 이 점유자는 누굴 말하죠? 세입자를 말하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강제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몇 분의 몇이 필요하냐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재건축 해가지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번 해가지고 의결사항이 나와있죠. 암결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양가리 위반해가지고 반대자에 대해서는 참여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체고를 하고요. 3번 수령일로부터 2월 내에 회답을 해야 하는데 넘겨보시면 4번 회답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까집니다. 그리고 나서 5번, 6번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7번 만약에 여러 건물을 한꺼번에 재건축하는 경우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라는 것은 1.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의미 없고 8번도 의미 없고 9번도 의미 없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우리 교재도 사례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뭐 가지고 정리할 수밖에 없냐면 사례 가지고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을 줄여가지고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합니다. 그 엊그저께 뭐라 그러나요? 그 김종필 씨가 죽는 거 보면서 저는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다르더라고요. 삼김 시대가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저는 우리가 왜 그래도 남보다 잘 살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게 시험과 상관없는데. 제가 작년에 인도를 가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인도에 가서 한 보름 정도 있었거든요. 15일 동안. 도착하고 나서 딱 15분 만에
탈출하고 싶다. 그 지점을 하면 그 더러움은 아우 막 상상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소음, 이런 미친놈들은 빵빵을 어떻게 들었는지 소음은 막 상상할 수 없고 딱 10분 만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솔직히 인도 우리보다 훨씬 개방 먼저 됐잖아요. 그 알다시피 유럽 놈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인도 가려다가 잘못 가서 발견한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인도는 계속해서 이 서양 물문과 뭐가 있던 나라예요? 교류가 있던 나라고. 영국 식민지도 제 기억으로 한 100년 넘게 식민지 생활했거든요. 근데도 왜 이렇게 못 살까 걔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서양 문물하고 먼저 접하고 먼저 개방이 됐고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살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도 우리나라가 대통령 복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 김영삼 대통령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그 한 것 중에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기억나시나요? 북방 외교라고 세계화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그 양반이 갑자기 뭘 했냐면은 동국 공산국가들과 수교를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갱이들인데 막 빨갱이들하고 막 수교하고 중국하고도 수교를 하고요. 막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 양반이 제가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걸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은 하는 바람에 중국이 개방이 되고 중국이 발전할 때 우리가 옆에서 뭐죠? 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안 했으면 계속해서 남 보수고 빨갱이 나쁜 놈들 이러고 있었으면은 우리를 건너서 일본이 호황을 누렸을 거예요. 일본이 뭐죠?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러잖아요, 걔네들. 왜 그러냐면 중국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모든 이득을 다 취해버렸기 때문에 일본이 별로 득을 못 봤어요, 일본 애들이.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 정책 중에서는 벤처기업 육성 기억나세요? 갑자기 이 양반이 뭘 잘못 처먹었는지 막 벤처기업 육성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깜빵도 수십 명 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갑자기 뭐죠? IT 강국이 됐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인터넷은 세계 최고. 그죠? 뭐 인터넷 속도 최고. 그것도 누군가가 뭐죠? 정책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뭐죠? IT 강국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북방 외교 때문에 그 IMF 때 위기가 있었지만 김대중 정권 때 그거 가지고 위기를 극복한 겁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때 막 욕 바가지도 먹고 막 대모가 난리 났지만 뭐 그때 당시에 뭐죠? 시골 학교에 뭐 PC 보내기 운동이 별짓 다 했어요. 아무튼 벤처기업 육성하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이 먹고 산 거거든요. 이 시절이. 그다음에 전 노무현 대통령도 존경해요. 그 양반이 뭘 하냐면 FTA를 해요. 미국하고. 왜 그러냐면은 또 이게 또 정치적 이념에 따른다면 원래 그 진보 쪽은 FTA 하면 안 돼요. 농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욕 바가지 얻어먹으면서 그냥 미국과 FTA 해가지고 막 온 세계가 FTA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좀 잘못. 그래서 이런 일이 막 누적이 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도니 뭐 필리핀이 뭐 이런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개방된 나라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거 쉽지 않은 게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은 한 게 없어. 그죠? 기억나는 거 딱 하나. 4대강 해가지고 막 온 강을 다 파헤친 것밖에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도 민주화되고 나서 대통령들이 어떤 거냐면 자기의 개인적 정치 이념이나 개인적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하고 이것이 부작용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정책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이명박 때는 안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만 하고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지. 정책을 해야지.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해놓고 다음날 북한은 나쁜 놈들 뭐 이러면서 뭐죠? 이건 뭐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죠? 요 시기가 비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아주 문제예요. 지금이 앞으로.
그 일본 애들이 우리가 봤을 땐 아베 미친놈이잖아요. 안배 총리, 그죠? 안배더라고, 성이. 안 씨더라고. 근데 아베가 미친놈이잖아요. 근데 그럼 쫓겨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장기집권을 하겠습니다. 그죠? 이유가 뭐냐면 일본 애들은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98%가 취업을 하고 졸업해. 일본 애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청년 실업이 없어요. 걔네들은 이미 대학 졸업한다면 대부분이 다 걔는 군대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군대 가는 것도 취업이잖아요. 근데 걔네는 군대도 안 가는 나라인데도 98% 대학생들이 다 취업을 하고 진로가 결정된 상태에 졸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지 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두 인간이 똥탕을 튀기는 바람에 그냥 막 청년 실업인이 막 힘들고 그러죠. 왜 얘기를 하냐면, 요 부동산 실명법을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법이에요. 그때 뭐 했냐면, 이 양반이 금융실명제라는 걸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차명계좌 없었는데, 그것도 진짜 잘한 거예요. 만약에 그 시대 안 했으면, 지금 하려고 그러면요, 경제적 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때도 바가지 얻어먹으면서 막 금융실명제 한다고 그러고 막 국회의원들 막 논송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경제명령을 내려요. 경제명령을 내려가지고 나중에 사후입법 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뭘 하냐면 부동산도 실명제. 남의 이름으로 통장 받는 것도 금지하고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 받는 것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죠? 부동산 실명법인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었고요. 결국은 뭘 금지하고 있냐면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장도 남의 이름으로 가지면 안 되고 부동산도 뭐죠? 남의 이름으로 가지면 안 된다. 해서 만든 법이 뭐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이고요. 따라서 명의 신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사자 간에 명의 신탁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은 무효고요.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계약 명의 신탁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선인 경우 명의 신탁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때는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모든 명의 신탁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명의 신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첫째,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뭐는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이거는 왜 허용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취지냐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고요. 하다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벌금과 이행강제금, 가징금이 부과가 되는데 거의 거의 부동산 가격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거든요. 갑이 을과 부부인데 명의신탁으로 와이프한테 등기는 놨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이 아줌마가 화장이 진해졌어. 막 향수도 막 뿌리고 퇴근만 하면 약속 있다고 밤에 막 출장을 나가고 그리고 뭐 갑자기 냄새 난다고 같이 잠도 안 자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날 이혼해. 나 남자 생겨서 이런단 말이죠. 이럴 때 갑이 만약에 야 그럼 있잖아 이혼을 하는데 그거 땅 돌려줘 라고 욕을 하게 되면 갑에게 엄청난 과징금과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하지 못해요? 돌려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부는 명의신탁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와이프가 삐딱선을 타면
벌금 안 내도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부부는 뭐죠?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만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지 죽을 짓은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부부는 뭐죠? 명의신탁을 뭐죠?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중에 대해서는 이건 합리적입니다.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공시법 시간에 등기 당사자 능력이란 개념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등기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종중 재산은 종중 자체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김해김씨 종친회 그러면 김해김씨 종친회라고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김해김씨 종친회라고 등기하보다는 종손 이름이나 대표자 이름으로 등기 넣는 경우가 많아요. 명의신탁에. 왜요? 종중거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에 또 막 이행강제금 벌금 막 2억 막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제 종중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관행이 너무 뿌리 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중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뭐하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종중재산을 대표자나 종손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것은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두 가지만 허용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디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난리 났죠. 교회. 왜 종중만 허용하느냐? 교회도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건물이 있으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요? 교회 자체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목사님으로 등기한 교회가 많아요. 그것도 뭐죠? 명의신탁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고 또 국회의원들은 또 뭐예요? 기독교나 이쪽에서 난리 나면 또 표 못 받을까 무서워가지고 개정을 해가지고 종교 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뭐합니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면 교회 자체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목사님으로 등기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교회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뭐하고 있죠?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실명법의 전부예요. 처벌 규정이나 경과 규정 같은 것은 시험에 절대 안 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례를 몇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네 가지 사례를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우리 교재는 명칭을 뭐라고 쓰고 있죠? 양자가 명의신탁 쓰는 얘기죠. 이자가 명의신탁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놓으면 요 갑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죠? 명의수탁자라고 하죠. 일단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 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인 거죠?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 갑이 첫째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것은 안 돼요. 명의신탁 약정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해지라는 것은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게 해지거든요. 동의하시죠? 근데 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이미 뭐죠? 무효예요. 무효니까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다. 명의신탁을 왜 해요? 세금 안 내려고 하거나 돈 갚기 싫어서 뭐죠? 재산을
회피시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러한 것은 다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놓은 것은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갑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요 병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 병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통정허위 표시하고 여기서 다른 거죠. 그죠? 나머지는 통정허위 표시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병은 선의가 아니라 악이어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니까 병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뭐하고 똑같죠? 이중매매하고 똑같은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죠.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해 놓기가 껄끄러워요. 그래서 을과 만나서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그 약정에 의해서 병에서 을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세 명이 했다 그래서 뭐죠? 삼자간 명의신탁. 갑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기가 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효과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또 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도 뭐죠? 무효입니다. 물론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니까 갑이 을과의 약정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매도인인 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갑과 을 간의 약정이 무효니까 갑은 을과의 약정을 해지하고 나한테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무효니까. 다만 병은 자신이 소유권자이니까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얘가 청구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라는 점입니다. 유효. 따라서 갑에겐 소유권은 없지만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는 거죠? 채권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채권이? 병에게 대한 채권. 따라서 갑은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거나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요 채권을 근거로 해서 병의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의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병을 대의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뭘 가질 수 있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요.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뭐죠? 삼자간 명의신탁의 쟁점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구나. 이게 2죠, 그죠? 세 번째, 계약 명의신탁.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가지고 싶어요. 근데 직접 나서기가 뭐 해가지고요.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직접 사라.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임까지 했어요. 그래서 명의수탁자인 을이 병과 매도인인 병과 직접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서 을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을이 직접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원칙적으로 무효이긴 한데 유효할 수가 있죠.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뭐예요? 선이면 등기가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죠. 조심할 것은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뭐가 유효할 수 있어요? 등기가 유효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따라서 매도인이 뭐라면요? 선이라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인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확정적으로 이미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다만 위임하면서 준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는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도인이 선이면 수탁자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위임하면서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보시면 이게 이제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복잡해졌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키가 되는 건 뭐냐면 세 가지 종류의 소유자가 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이자가 명의신탁은 누구 거예요? 신탁자 거. 삼자가 명의신탁은 누구 겁니까? 매도인 거. 계약 명의신탁은 누구 거죠? 수탁자 거. 다 다르죠? 그럼 결국은 왜 이놈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한 깨우침만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면서 이래서 이놈이 소유권이 있구나라고 딱 캐치하시면 실제로 잃어버리지도 않고 기억나는 부분이니까 한번 씹으셔가지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부부, 종중,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뭐죠?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그 약정에 기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과 을이 만약에 부부거나 종중이거나 또는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세금 포탈 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하고요. 등기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누구인지가 대단히 예매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과 을끼리는 신탁자 거인 거죠. 왜냐하면 진짜 준 게 아니라 뭐만 빌린 이름만 빌린 거.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뭐하니까요? 유효하니.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지들끼리는 누구 거예요? 신탁자인 갑 거. 대외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수탁자 거. 이렇게 되고요.
연습을 해보죠. 일단 예를 들어서 요 토지가 갑의 소유인데 을 앞으로 명의신탁이 돼 있거든요. 근데 병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신축한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갑이 요구할 수 있어요? 을이 요구할 수 있어요? 을이 요구해야 되겠죠? 왜요? 병에 대해서는 누구 거라고요? 을 거. 그러니까 대내적 대외적 관계는 항상 등장인물을 조심하세요. 갑과 을 두 사람만 등장하고 있으면 누구 거라고요? 갑 거. 병이 등장하고 있으면 누구 거라고요? 을 거. 왜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거, 대외적으로는 뭐죠? 수탁자 거. 따라서 병에 대해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을, 수탁자가 되는 거다. 있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사례만 좀 고시어 보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죠.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